저는 평생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죠. 그렇게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 핸드폰을 빌려 쓰다가 제 연락처를 보게 됐는데요. 거기엔 제 이름 대신 돈줄이라고 저장되어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가 보여줬던 모든 친절이 가짜였다는 거리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로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재훈이네 집에 저녁을 해주러 갔을 때였죠. 며느리 수진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재훈이는 샤워 중이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재훈이가 자기 핸드폰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침대 위에 있을 거라며 찾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재훈이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수진이 핸드폰이 진동하더군요.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어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시겠거니 하고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데 문자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였는데 미리 보기로 돈줄한테 또 받아냈어라는 글이 보이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열었죠.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카카오톡을 열자마자 보인 단체방 이름은 수진이네 자산관리팀이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30분 전에 온 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진실을 마주했죠. 수진이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오늘 돈줄한테 500 받아냈음 효도한다고 했더니 바로 송금이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또 용돈 줬어. 이번엔 300내 가방 사야지라는 글도 보였습니다. 돈줄 관리 꿀팁 알려줄까? 매일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됨이라는 메시지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더 위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제 연락처 스크린샷이 있더군요. 거기엔 제 이름이 아니라 돈줄이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어요. 돈뭉치 모양이었죠. 저는 그 순간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이가 수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요. 얼마나 예쁘고 착해 보이던지 저는 단번에 마음에 들었었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잘 모시겠다고 했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신혼집 전세금으로 보태줬습니다. 재훈이 직장이 안정될 때까지 애들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보태주고 명절 때마다 용돈 챙겨줬죠. 수진이는 그때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맙다고 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쩌냐고 했었죠. 그게 다 연기였다는 말입니까? 저는 계속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죠.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고생한다고 불쌍한 척하면 돈이 나와 재훈이 엄마 진짜 호구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얘들아 나 명품 가방 사고 싶은데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는 물음도 있었고 친구 중 하나가 아프다고 해 병원비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줌이라고 답했더군요. 다른 친구들의 답장도 가관이었어요. 너네 시어머니 진짜 ATM 기네라는 반응이 있었고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돈도 없어라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 그 돈으로 우리 여행 가자라는 메시지도 보였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더 읽어내려가니 2주 전 메시지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시장에서 힘들다고 하네 그럼 그만두라고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말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재훈이한테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했더니 우리가 모시면 되지 않냐고 하던데 미쳤다는 수진이 메시지도 있었어요. 친구가 절대 같이 살면 안 돼. 용돈 끊기잖아라고 답했고 수진이는 맞아. 지금처럼 따로 살면서 돈만 받는 게 최고야라고 동의했더군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런 여자와 살고 있다니. 아니, 혹시 재훈이도 알고 있는 걸까? 그 생각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재훈이에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저었죠.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어요. 국자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안색이 안 좋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해야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죠. 재훈이가 여기 앉아서 쉬라며 자기가 마저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황급히 말을 막았어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며느리의 가면을 쓴 수진이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시장 나가려면 일찍 자야 해서 오늘 일찍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바래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갈 수 있다며 거절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재훈이가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손만 흔들고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1층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며느리를 바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재훈이한테 먼저 말해야 하나? 하지만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재훈이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우리 아들이 엄마를 그렇게 생각할 리 없겠지.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켜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3년을 돌이켜봤죠. 수진이가 친정어머니 생신이라며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를 사줬었는데 수진이는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른다며 정말 최고라고 했었죠. 하지만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상품권, 내가 쓸 거임 친정엄마 생일은 다음 달인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절 때 수진이가 저한테 선물이라며 건강식품을 사왔을 때도 있었어요. 건강 챙기셔야 한다며 비싼 건데 드시라고 샀다고 했었죠.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까지 흘렸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홈쇼핑에서 2+1 행사에서 산 거 시어머니한테 줬어. 감동받던데 원가는 10,000원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소파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매달 보내준 50만 원, 명절 때마다 챙겨준 용돈. 그게 다 며느리 눈엔 그냥 호구 할머니가 주는 돈이었던 거예요. 더 화가 났던 건 제가 그동안 수진이한테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했는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친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줬어요.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밤새 간호도 해줬죠. 시장에서 좋은 과일이 들어오면 먼저 재훈이네 집에 갖다 줬고요. 수진이가 좋아한다는 반찬은 일부러 많이 만들어서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너무 감사하다며 정말 친엄마 같다고 했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제 본 그 메시지들 뿐이었죠. 단골 손님들이 오가는 동안에도 저는 제대로 신경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옆가게 순자 언니가 오늘 왜 그러냐며 많이 아프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뭐 고민 있냐며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아 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 수진이었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냐며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엔 그 모든 게 가짜로 들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6시쯤 오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저녁에 시험해 보기로요. 정말 수진이가 저를 돈으로만 보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저녁 6시 재훈이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진이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평소 같으면 저도 따뜻하게 웃어줬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죠. 수진이는 오늘 갈비찜을 했다며 제가 좋아한다며 계속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로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재훈이가 요즘 시장 일은 어떠냐며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좀 힘들긴 하다며 나이가 드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힘든 티를 냈어요. 그러자 수진이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게 아니냐며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수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고요. 저는 일을 그만두면 생활비가 없다며 연금도 얼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었죠.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그러게요. 그럼 어쩌죠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 요즘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병원에 가봤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와 재훈이가 동시에 뭐래냐고 물었어요. 저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약 먹으면 된다고 일부러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러자 수진이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 다행이다 깜짝 놀랐다며 안심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다행이긴 한데 약값이 좀 비싸더라고. 슬쩍 말을 던졌습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수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요. 수진이가 얼마나 하냐고 물었지만 목소리에 관심은 없었어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라고 하자. 수진이는 별로 안 비싸네요. 그 정도면 괜찮으시겠어요? 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분명 바로 표정이 달라졌겠죠. 저는 그날 저녁 내내 수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며느리의 모든 친절은 가짜였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돈줄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로요. 그날 밤 저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안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한 짓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우선 제 통장 정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 3천만 원이 있었어요. 재훈이한테 준 5천만 원 빼고 남은 전 재산이었죠.
이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어요. 그리고 재훈이도 모르는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거든요. 그 다음은 시장 일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이미 작년부터 일을 그만둘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재훈이네 생활비를 보태줘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버텼었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 조합장님을 찾아갔어요. 이번 달 말로 장사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장님은 갑자기 왜 그러냐며 몸이라도 안 좋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아니라며 그냥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합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고생 많았다며 푹 쉬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자리를 정리하는 데는 2주 정도 걸렸어요. 단골 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남은 물건들도 정리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시장을 나오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시간이었으니까요. 일을 정리하는 동안 재훈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당연히 몰랐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는 사이였으니 알 리가 없었죠.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나니 후련하더군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지 않아도 됐고요. 하지만 진짜 계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1단계 돈 보내기 중단, 2단계 수진이의 반응 관찰, 3단계 진실 폭로, 4단계 아들의 선택 지켜보기, 마지막 4단계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만약 재훈이가 수진이 편을 들면 어쩌나.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제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요. 다음 날 아침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깜빡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1일날 바로 보냈거든요. 저는 일부러 깜빡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괜찮다며 오늘 보내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이도 그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바쁘냐며 통화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무슨 일이냐고 했죠. 수진이는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와서 혹시 잊으신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뭔가 달랐어요. 조금 조급한 느낌이 섞여 있었죠. 저는 미안하다며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어요. 수진이가 그럼 오늘 보내주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던졌죠. 미안한데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를 못 보내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시장 일을 그만뒀다며 이제 수입이 없어서 엄마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대답이 왔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죠.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생활비를 끊은 지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어요. 그 전까지는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었거든요. 밥은 드셨냐며 날씨가 춥다고 감기 조심하라던 전화들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재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던 방문이 한 달이 넘도록 없었죠. 저는 일부러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버티나 보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잘 지낸다고 했죠. 재훈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시장일 그만둔 거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며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입이 없는 거냐고 재훈이가 물었죠. 연금 나오니까 그걸로 산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축해 놓은 돈은 있냐고요. 저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그냥 노후가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후가 걱정이라니 거짓말을요. 저는 저축한 돈 다 결혼할 때 줬다며 집 전세금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재훈이가 그거 말고 혹시 더 있냐고 물었어요. 없다고 했죠. 이제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는 실망한 목소리로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역시 재훈이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를 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걸요. 며칠 후 수진이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뵈러 가도 되냐며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오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속셈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오후 3시쯤 수진이가 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맛있는 사과라며 드시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에 앉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수진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는 걸요. 한참 후에 드디어 본론이 나왔습니다. 요즘 생활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일도 그만두셨다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연금만으로 생활하시기 힘드시진 않냐고 물었죠. 검소하게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아프시거나 하면 어떡하시려고 하냐며 병원비 같은 거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돌려 말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저는 걱정 말라며 알아서 할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제가 물었어요. 혹시 할 말 있는 거 아니냐고요. 수진이는 아니라며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죠. 저는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재훈이 오빠 퇴근 시간이라서 이만 가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조심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건물을 나서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저는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마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어 제가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그동안 재훈이네 집에서는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명절도 다가오는데 말이죠.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디서 보내실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너네 집에 가야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미안한데 올해는 친정에 가기로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역시 돈이 끊기니까 명절에도 부르지 않는구나.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추석인데 집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이 친정에 가기로 해서 그렇다며 난처해했죠. 저는 엄마가 혼자 명절을 보내도 상관없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그게 아니라 이미 약속을 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다며 혼자 있겠다고 했죠. 재훈이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뿐이었어요.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사진 앞에 음식을 놓고 절을 했죠. 남편 사진을 보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다고. 추석 다음 날 저는 재훈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수진이랑 같이 토요일에 집으로 오라고요. 재훈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알겠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저는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왔죠. 재훈이가 무슨 일이냐며 표정이 심각하다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고요. 수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재훈이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핸드폰에 엄마 연락처가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아냐고요. 재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그냥 어머님이라고 저장되어 있지 않냐고 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너는 뭐라고 저장해뒀냐고 물었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돈줄이라고 저장했지.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것뿐이 아니라며 친구들한테 엄마를 호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시장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니면서 말이야. 수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 봤다고 했어요. 카카오톡 단체방 그날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다고요. 재훈이가 수진이한테 소리쳤어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훈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냐고요. 재훈이가 고개를 저으며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훈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럼 너는 왜 엄마한테 저축한 돈이 있냐고 물어봤냐고요. 시장일 그만뒀다고 했을 때 말이야. 재훈이는 정말 노후가 걱정돼서 그랬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둘 다 엄마를 돈으로만 본 거라고 했죠. 수진이가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이제 와서 빌어서 뭐 하냐며. 지난 3년간 엄마가 얼마나 속았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었고 재훈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줬던 돈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었어요. 재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전세금 5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뿐이냐고 했죠. 재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50만 원씩 3년이면 1,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명절 용돈 매년 2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그 외에도 이것저것 챙겨준 게 얼마인지 세어봤냐고 물었습니다.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두들겼습니다. 다 합치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라고요. 수진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죠. 저는 재훈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말로 걱정돼서 돈이 있냐고 물어본 거냐? 아니면 수진이처럼 엄마를 돈으로 본 거냐고요? 재훈이가 당황해서 정말 걱정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왜 엄마가 시장일 그만뒀다고 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혼자 지내는 게 걱정되지 않았냐고요. 재훈이는 바빠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쁘면 전화라도 할 수 있다며 한 달 넘게 연락도 없었다고 했죠. 재훈이는 할 말이 없는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혼자 살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다고요.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말이야. 재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너 대학 보낼 때 다른 아줌마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대학까지 보낼 필요 있냐며 빨리 취직시켜서 돈 벌게 하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좋은 교육받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다고요. 재훈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너는 결혼하고 나서 엄마한테 어떻게 했냐고 물었죠. 명절에도 안 부르고 말이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제일 슬펐던 건 너희가 엄마를 속였다는 거라고요.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왜 거짓으로 대했냐고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며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요. 저는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엄마를 돈으로밖에 안 봤다고 했어요. 그게 제일 화가 난다고요. 앞으로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재훈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죠. 저는 이제 너희한테 돈 한 푼 안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것도 기대하지 말라고요. 재훈이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왜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엄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엄마는 왜 안 되냐고요. 재훈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며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저는 재훈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 거라고 했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수진이랑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엄마를 선택할 거냐고요. 재훈이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죠. 그런 선택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왜 못하냐고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엄마를 호구로 봤는데 말이야. 재훈이는 수진이가 정말 잘못했지만 자기는 수진이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알았다며 결정했다고 했어요. 방으로 들어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수표라고 했죠. 재훈이가 놀라서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전세금으로 준 돈이라고 했어요. 돌려받을 거라고요. 재훈이가 그러시면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요. 수진이도 제발이라며 빌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돈 마련해서 갚으라고 했어요. 못 갚으면 법적으로 처리할 거라고요. 두 사람은 울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재훈이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없이 왔죠. 제발 전화 좀 받아달라는 메시지.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메시지.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라며 어떻게 구하냐는 메시지.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돈 이야기만 하는구나. 정작 미안하다는 말보다 돈 이야기가 더 많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재훈이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재훈이는 제발 문 좀 열어달라며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1시간 넘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어요. 결국 재훈이는 돌아갔고 그날 밤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요. 5천만 원 모아서 갚을 거니까 제발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끝까지 돈 이야기였어요. 2주 후 재훈이가 정말로 5천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며 재훈이를 쳐다봤어요. 재훈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생했다고 했어요. 재훈이가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돈은 받았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재훈이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왜 화가 났는지 말이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라고요. 너희가 엄마를 속였기 때문이라고요. 재훈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넌 그동안 엄마를 뭐라고 생각했냐고요. 그냥 돈 주는 사람이냐고요. 재훈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였냐고요. 재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으로 키웠다고 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엄마 마음을 줬다고요. 그런데 너는 그걸 돈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재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말이야. 재훈이가 그럼 자기들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라고요. 저는 재훈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이한테서 연락은 계속 왔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훈이와 수진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죠. 재훈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저를 돈으로 본 것 진심으로 사과한다고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수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안다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재훈이 오빠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요. 재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자기가 철없었다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하지만 재훈이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재훈이가 앞으로는 제 인생 사시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가끔 연락할 수 있는 아들로만 남고 싶다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거실로 안내하며 차 한잔 하자고 했죠. 재훈이와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라고요.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라고요. 재훈이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엄마한테 돈 바라지 말라고요.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라고요. 재훈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 같은 것도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보고 싶을 때만 오라고요. 저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다고요.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재훈이와 수진이는 달라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고 건강은 괜찮으신지 확인하는 전화였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이번 명절에는 집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음식 준비하겠다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놀랐죠. 수진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놨더군요. 자기가 만든 거라며 맛있게 드시라고 했어요. 수진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때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기회를 줄 수는 있겠다고 생각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훈이와 수진이는 꾸준히 저를 찾아왔어요. 돈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재훈이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재훈이가 그동안 제 돈으로 산 것 같아서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이제는 자기들 힘으로 살겠다고요. 저는 재훈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제 아들이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잘 된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정말로 변했고 수진이도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진짜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시장 일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에도 갔어요. 설악산 단풍도 보러 갔고 부산 바다도 다녀왔죠. 혼자서도 즐거웠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로웠어요. 순자 언니랑 같이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니까 행복했어요. 재훈이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간섭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도 진심으로 대해줬고요. 명절 때 만나면 수진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예전처럼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죠. 재훈이도 달라졌어요.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시라며 응원해줬죠. 1년이 지났습니다. 재훈이네 집에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아기가 생긴 거였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제 아이한테는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가르칠게요. 저는 수진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을 가진 손주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아이만큼은 사랑으로 키워지기를 바란다고요.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실을 알게 됐고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죠.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삽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재훈이와 수진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로요.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리고 손주에게는 진짜 할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알려주면서요. 잠깐 가지 마세요. 이 어머니가 며느리 핸드폰에서 돈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 그 충격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숫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시겠어요? 댓글로 숫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숫자만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전이 찾아올 겁니다. 참,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시는 비밀이 있죠. 바로 이 어머니가 마지막에 손주를 안았을 때 진짜 행복을 찾았다는 것. 그 장면에서 울컥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